지식구조와 정치 제 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자연과학을 끝내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인문학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식구조와 정치 1에서 사회과학을 이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구조와 정치 2에서는 이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자연과학을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문학 가운데 첫 부분에 문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중간시험을 보게 됩니다. 중간시험 보면은 오늘 전도 나가는 부분까지입니다. 책으로 보면은 앞에 차례편을 먼저 한번 보면은 차례편 한번 보면은 제3편 인문학에서 제1장이 바로 문화 스포츠입니다. 문화 스포츠 가운데 오늘은 문화 일반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시험 끝나고 영화, 연극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화 부분에서 문화 일반 부분, 문화 스포츠 가운데 문화 일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문화 일반입니다. 그래서 국내 문화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책으로 치면은 121페이지부터 됩니다. 교재 여러분 121페이지 보면 국내 문화재 이렇게 나오죠. 국보부터 시작해서 보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국내 문화재, 이제 해외 문화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내 문화재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국내 문화재 가운데 가장 이제 등급이 높은 것이 바로 국보죠. 국보. 자, 국보라고 지금은 한문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이제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나라의 국가적 차원의 보물. 지금 바로 이제 지금 그 보물이 바로 밑에 나오거든요. 보물들 가운데 하나 등급이 더 높은 것을 우리는 국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보는 이거는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죠.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예술적으로, 심미적으로도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기술적인 가치가 커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최고 등급의 문화재가 바로 국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연대가 오래되고, 그 다음에 시대를 대표하거나 또 유래가 드물고 우수하고 특이하거나 또 역사적 그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국보로 지정하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나무로 지은 목조 건축, 돌로 지은 석조 건축, 전적, 그러니까 이제 책이나 어떤 서적 같은 거, 전적, 그다음에 서적, 오래된 고문서, 그림, 회화, 조각, 그다음에 공예품, 고고 자료, 무구, 투구 같은 이제 갑옷 같은 거, 무구, 이런 것들이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는 천연기념물 보존용 이렇게 지정이 됐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먼저 보물로 지정되어 있던 것들 중에서 주로 이제 유형문화재죠.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가운데 그대로 이제 국보로 지정을 했고, 62년에 이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보로도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국보로 늘어난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뭐 국보 이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화제를 겪었던 그 숭례문이고, 2호가 원각타지 10층 석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호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형태입니다. 목조 건축, 탑이나 뭐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국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물에 대해서 보면은, 보물은 말 그대로 영어로 트레저, 보물, 보물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형태가 있는 유형 문화재입니다. 바로 지금 이어서 이제 무형 문화재가 나오거든요. 형태가 있는 유형 문화재 중에서 이것도 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뭐 문화재가 대략 한 2000점 이내로 이렇게 됩니다. 보물이 참, 이 보물 1호는 우리가 잘 아는 동대문, 흥인지문, 그죠? 그다음에 보신각종,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이제 주로 목조, 석조, 건축물, 전적, 이런 식들이, 회화, 조각품, 공예품, 그다음 무기, 아까 나와도 무구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가 이제 사적이죠. 역사적, 뭐랄까, 어떤, 흔적이 있는 사적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중대한 사건, 시설의 자취를 말하는 거죠. 주로 이제 조개더미, 집터, 그 다음에 절터, 그 다음에 성곽, 성터, 전쟁터, 쿵, 다리 교량, 옛날식 학교 서원, 옛날 무덤 고분, 그 다음에 뜰과 연못이 있는 원지, 그 다음에 그 도자기를 굽는 도요지, 이 지자가 이제 옛날에 도자기를 굽던 터지자죠. 터지자. 이런 것들은 주로 역사 현장,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것도 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사적이 대체로 뭐 하여튼 1000점 이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유명한 것이 경주의 포석정, 포석정 자리입니다. 포석정지, 진짜. 그 다음에 김해 봉황동 유적, 수원 화성, 그 다음에 선사시대 유적, 도요지, 궁이 있던 자리 공지, 성, 교육 유적, 원지, 아까 말한 것처럼 돌로 새긴 석각, 이런 것들, 근세 주요 건물들, 이런 것들이 사적이 서로 이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문화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본 게 국보나 보물이나 사적 같은 거는 이제 형태가 있는 유형이었잖아요. 형태가 있는 유형이었는데 이제 무형을 보는 거죠. 무형은 형태가 없는 겁니다. 무형. 자,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중요한 형태가 없는 무형 문화재다. 유형 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놀이 이런 것들을 정지시켜서 보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형적 그런 문화 소산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무형 문화재 가운데 인정을 해서 이것도 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문화재, 이게 바로 중요 무형 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주로 이거는 기능과 예능을 보유한 사람, 자연인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연인을 우리는 인간 문화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1964년에 지정되기 위해서 종묘 재래약, 그 다음에 계속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2호가 양주 별산대놀이, 남사당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중요 무형 문화재가 되는 거죠. 이 종묘 재래라고 하는 게 종묘는 이제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 다음에 추존된 왕, 뭐 군자 들어간 연산군, 광해군 이런 추존된 왕, 그 다음에 왕비리 신의를 모시는 종묘의 제향 예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 56호로 지정이 됐고, 이거는 현재 종묘 재래약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여기는 이제 그 종묘에 가면 그 정전, 정식으로 세워져 있는 건물 정전, 그 다음에 조묘, 영령전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되어 있고요. 태조부터 순종까지 48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32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종묘제례입니다. 종묘제례학은 이제 종묘제례에 쓰는 음악을 말하는 거죠. 조선 역대 군왕의 신의를 모시는 종묘와 영령전에 쓰이는 음악, 이게 바로 종묘제례학입니다. 이거는 중요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이 됐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외교장각, 규장각 도서관, 이제 우리가 아는 정조시대 때, 서기 1782년에 정조 때 이제 서울, 그 당시 서울이 아니라 강화도에다가 설치했던 것을 그래서 외부에서 외규장각이라고 하죠.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이죠. 정조 임금이 왕실 관련된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부속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왕실이나 중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 이런 건 이제 의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여 권의 서적을 보관했는데 문제는 병인 양요가 터졌죠. 고종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의궤를 이제 약탈해가고 나머지는 이제 소실 불에 타버렸죠. 이게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정상회담에서 이제 외교장각 도서를 온전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임대 형식으로 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 겁니다. 사실 우리가 KTX에 기술적 것을 이제 우리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그 고속철도 기술 가운데 우리가 프랑스의 떼제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뭐 독일도 있었고 이탈리아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했는데 다 경쟁을 물리치고 프랑스와 했던 것이 사실은 이 외교장각이 이런 문화재를 우리가 사실 프랑스로부터 돌려받으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성과는 냈던 거죠. 그 다음에 사물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물놀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사물놀이에서 한문으로서 이와 같이 네 가지 물건을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한다는 사물놀이, 한문으로서 이와 같이 네 가지입니다. 북, 장구, 징, 꽹가리 이런 그 리듬 악기죠. 타악기, 리듬 악기를 타악기를 써서 음악하는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호남 우도농악, 그 다음에 짝두름, 비나리 이런 애들이 많이 연주되고 있고요. 본래 사물은 요즘 쓰는 이런 북장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본래 사물이라고 하면 절에서 불교의식 때 쓰는 북 있잖아요. 법고, 그 다음에 운판, 그 다음에 목탁, 목어, 그 다음에 쓰는 종, 범종, 요 네 가지를 본래는 사물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북, 징, 목탁, 태평소 이렇게 바뀌고 이제는 북, 장구, 징, 꽹가리 이렇게 네 개로 바뀌었던 겁니다. 이 사물놀이도 서서 연주하면 우리가 선반이라고 그러고 앉아서 연주하면 안전반이다 이렇게 선반, 안전반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세계로 나아가서 이제 지금까지 본 게 국내 문화재를 봤으니까 세계 문화재를 보면은 세계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세계 뭐 자연유산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유산들이 있는데 기록유산은 말 그대로 메모리란 말을 써서 세계 기록유산이다. 이 유네스코, UN 교육과학 문화기구죠. 정확히 말하면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ce and 컬처 이렇게 그래서 유네스코 오가네이션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유네스코입니다. 파리에 이제 본부가 있는 그 유네스코가 세계에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문화유산을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최초는 92년도에 세계 기록유산 사업을 창설했고 그 다음에 95년 등록제도를 창설 권고하고 97년부터 이제 2년마다 세계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정기총회를 열어서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유명한 것이 이제 비엔나 뭐 이런 필사본, 그 다음에 벨기에 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있고, 그다음 아르헨티나, 리오플라타, 그런 게 있고, 중국 청나라 시대 기록물도 있고, 이집트 비망록도 있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97년에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 그 다음에 국보 151호인 조선왕조실록 두 건이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는 또 국보 303호인 승정원의 일기, 그 다음에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우리가 말하는 직지, 이게 등재가 됐고, 그 다음에 2007년에 의궤, 그 다음에 고려대장경판, 재경판, 그 다음에 동의보감, 그 다음에 일성록,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그 다음에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재가 되고 있는데, 제일 자랑스러운 건 역시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한글날을 지냈는데, 전 세계 유명 문자체계 가운데 만들어진 시기와 취지가 정확하게 밝혀진 문자는 우리 한글밖에 없습니다. 알파벳이나 중국의 한문은 창시자가 누군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구전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문자지만, 훈민정음 우리 킹 세종이 1446년에 창시한 거잖아요. 전 국민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쓰라고 이제 만든 그런 아름다운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이제 언어 학회, 세계 비교 언어 학회에서도 한글을 가장 우수한 그런 문자 체계, 가장 과학적이고 알파벳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라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보는 것이 세계 무형유산입니다. 세계 무형유산, 이것도 유네스코가 이제 구전 입으로 전해주는 무형유산을 확인, 이것도 2년마다 국제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현재는 뭐 한 300건 정도 된다. 중국의 유명한 공극, 우리가 아는 뭐 캄보디아의 그 왕실 무용,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탱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계 그 3대 불가사의, 이거는 뭐 그 우리 책에서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3가지 설이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뭐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궁중 정원, 이렇게 공중이 떠 있는 정원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제우스상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열거하는 7가지도 있고, 또 뭐 로마의 콜로세움 뭐 이렇게 해서 또 중국의 만리장성 뭐 이렇게 해서 또 열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것들을 7개를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노벨상이죠. 지금 계속 노벨상, 2020년도 노벨상 수상자를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벨상은 뭐 딱 한 사람밖에 받지를 못했죠. 자, 노벨상. 이거 노벨 프라이즈라고 하는, 그죠.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그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이제, 상금을 주는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그 폭약, 그 기초 물질을 이제 발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오늘날 평가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자를 갖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싸서 사실은 그 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이제 상금 주기가 상당히 힘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기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쉽지 않은, 재정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연대로 보면 이제 1901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하여튼 6개 부문에서 시상을 합니다. 자, 지금 나온 물리학, 화학상, 생리의학상, 이것을 노벨 과학상이라고 부릅니다. 3대 노벨 과학상이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인문 계열이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 문학상, 평화상 이렇게 해서 총 6개 부문에서 시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웨덴의 왕립 아카데미, 그 다음에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그래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시상을 하고, 평화상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해마다 시상을 합니다. 이거는 유산을 가지고 이제 기금을 해서, 이 노벨재단은 스웨덴 정부가 임명하는 이사장이 관장하는 이사회에서 관리를 하고, 수상자 심사는 물리학 화학상은 스웨덴의 왕립 과학 아카데미, 생리의학상은 카롤린 의학 연구소, 문학상은 스웨덴, 프랑스, 에스파냐의 세 아카데미, 평화상은 오일위원회가 분담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굉장히 늦게 제정이 됐죠. 1969년에 경제학상이 제정이 됐는데, 이건 노벨 기금과는 별도로 스웨덴 국립은행에 기념해서 이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상자는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 됐습니다. 유명한 수상자, 굉장히 유명한 수상자들이 많습니다만은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2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리 퀴리라고 하는 프랑스 국적의 폴란드 출신이었죠. 프랑스 국적의 폴란드인, 이 사람이 이제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2번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퀴리와 또 이제 결혼을 해서 퀴리 부처가 부인과 남편이 함께 이제 또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 피에르 퀴리, 남편 피에르 퀴리와 부인 마리 퀴리가 이제 또 한 번 더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졸리오 부처, 이렇게 해서 프랑스 소속으로 해서 또 장 프레데릭하고 이렌, 이렇게 해서 2사람이 받았고요. 이런 마리 퀴리하고 이렌 퀴리는 모녀간입니다. 모녀가 둘 다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학 유명한 사람, 우리가 어네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고, 평화상은 뭐 알베르트 슈바이처,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또 유명하죠. 얼마 전에 뭐 노벨 화학상 발표했는데 우리 한국인 후보가 상당히 유력했었죠.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차기 금명간의 화학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예상을 하고, 특히 이제 노벨 물리학상 쪽으로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그 나라의 어떤 뭐랄까, 과학기술의 어떤 기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고, 그 다음에 뭐 인문사회주의 경제학, 문학,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만큼 위상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과학 수준도 또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올해는 뭐 힘들다고 보지만 내년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타 문화를 볼 수 있는 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죠.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intellectual property, 재산권이긴 한데 이건 지식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발명, 상표, 디자인 이런 데 관한 게 이제 산업재산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음악, 미술 이런 저작권이죠. 이 2가지를 묶어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묶어서 그냥 지적재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지적 재산권, 지적 소유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곳이 UN, 국제연합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WIP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구분이 되고, 산업재산권은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에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해야지만 보호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은 이제 우리가 책을 내거나 할 때 책을 내면 동시에 보호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은 한 10년, 20년 정도, 저작권은 그 저자가 사후 죽은 다음에 30, 한 50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것이 이제 8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된 계기는 이제 그 당시 소프트웨어가 아래 한글, 이걸 이제 몇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만들었었는데 막 복제를 이제 불법 복제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사람들 이런 것도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작권법에 편입을 했다가 지금은 함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에는 일찌감치 가입을 했습니다. 79년에. 그 다음에 또 87년에 또 가입을 했고요. 현재 관련된 법으로는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발명보호법 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협약, 그 조약은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그 다음에 한일 상표권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이런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른 조약, 이게 저작권에 관계된 베른 조약입니다. 이게 86년도에 스위스 베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결된 조약, 이게 이제 베른 조약입니다.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이렇게 된 거예요. 또는 만국 저작권 보호 동맹 조약,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피 레프트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이제 무슨 책을 내면 저작권이 있다 할 때는 카피라이트라고 말을 씁니다. 저작권이 이제 영어로 카피라이트라는 뜻이죠. 이 카피 레프트라는 말을 쓰는 것은 신조어죠. 카피라이트에 대응해서 약간 희화적으로 좀 빗대서 약간 비꼬는 식으로 해서 쓴 창안된 이게 바로 카피 레프트입니다. 나온 것처럼 그런 지적재산권, 카피라이트에 반대해서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이제 지적재산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지나치게 그런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운동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와 반대되는 개념이 된 거고, 그 저작권은 공유, 우리 함께 다 같이 갖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공유하자는 거고요.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상업화해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는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픈소스라고 그러죠. 오픈소스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가 PC에서 쓰는 IBM의 OS랄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도스랄지,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나온 윈도우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유료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대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윈도우 10, 윈도우 10은 이제 지금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일단은 특별한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피레프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지난번에 공부한 그 리눅스죠. 리눅스를 개발한 사람이 이제 헬싱키, 핀란드 헬싱키의 리누스 토르발즈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유닉스를 개발했습니다. 오픈소스. 그러니까 이제 미니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 유닉스를 개발하고, 그 유닉스를 응용해갖고 이제 PC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윈도우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에 대항해서 리눅스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프로그램을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당히 유명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방가르드란 말이 있죠. 아방가르드. 영어로, 프랑스 말로 아방가르드. 이게 이제 영어로 프랑스 말인데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전위예술이다. 전위예술. 이런 말 씁니다. 20세기 초에 주로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 예술운동이죠. 기존 예술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예술의 개념을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예술을 탐색을 하고 이제까지 예술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예술의 경향, 이런 것을 아방가르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다음 아우라라고 하는 말 있습니다. 아우라 많이 썼죠 요즘.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독일의 철학자 발트 베냐민, 영어로 말하면 월트 벤저민, 독일 사람이니까 발트 베냐민의 예술 이론입니다. 예술 작품으로서는 흉내 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아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는 사람이나 물체에서 발산하는 기운, 좀 신령한 기운, 연기, 이런 것을 주로 아우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다음 문화 바우처라고 하겠습니다. 문화 바우처. 이거는 말 그대로 바우처, 이런 상품권, 무료로 배포하는 상품권 중에서 문화적인 용도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문화 바우처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이런 공연, 전시회 이런 입장 또는 도서 구입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비용의 50%를 이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50 내면 저쪽 50, 매칭 포인트식으로, 매칭 펀드식으로 해서 본인이 50% 내면 이제 정부에서 50%를 보조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도는 5만 원 이상은, 5만 원 이내에서 본인 투자비, 본인이 내는 돈에 그만큼 이제 돈을 지원해주는 거, 이게 문화 바우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진도를 사실 더 나가고 영화 연극도 해야 되고 뭐 나갈 진도는 많습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여기 오늘 배운 범위까지 이제 중간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지사항에서 시간이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더 올리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